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 개발을 위해 미국이 진행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물리학자 J.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실화를 다룬 영화 오펜하이머에 관한 10가지 잡지식 지금 살펴봅니다. 2005년 카이 버드와 마틴 셔원이 쓴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가 발간된 후 아메리칸 뷰티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샘 멘데스는 책을 영화로 각색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프로젝트는 실현되지 못했고 2015년부터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영화 판권을 갖고 있던 J. 데이비드 워거는 다수의 영화 제작자를 찾아갔지만 1152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스크린으로 옮기는 것에 비관적 반응을 얻어야 했죠. 그러던 중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워거는 배우 제임스 우즈를 만났고 그는 놀란 감독의 제작자 찰스 로빈을 연결해줬는데요. 로빈은 놀란 감독에게 책을 건네줬고 놀란은 책을 읽은 후 영화를 확정짓게 됩니다. 작품의 출발점이었던 J. 데이비드 워거와 제임스 우즈는 이번 작품의 총괄 제작자로 크레딧에 이름을 올렸죠. 사실 놀란 감독은 이미 테넷의 제작이 끝날 무렵인 2019년 로버트 패틴슨으로부터 오펜하이머의 연설이 담긴 책을 건네받았는데요. 놀란 감독은 잠재적인 대량 살상 무기를 억제하기 위해 시간여행을 사용하는 테넷과 대조적으로 그 순간에 오펜하이머가 되었으면 어땠을까를 묘사하기를 원했죠. 오펜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모습을 뒤섞어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놀란 감독은 다양한 시점에서 오펜하이머의 정신을 파고들어 그의 감정적인 여행으로 관객을 데려가려고 노력했다라면서 시점의 변화 이유를 전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맨해튼 프로젝트 이후 이야기는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인물들의 동기와 성격을 살펴보는 동시에 그의 일과 유산에 대해 외부의 시각을 제공하죠. 그 이야기는 원자력위원회의 창립위원으로 미국의 원자력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 루이스 스트로스 미 상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합니다. 놀란 감독은 자신의 창의성을 저해할 것을 염려해 대본을 쓰면서는 연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오펜하이머와 함께 감독은 서로 다른 두 시대에 일어난 두 가지 다른 시련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경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 그의 시각적인 전략을 각본에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인물의 시점에 따라 컬러와 흑백의 전환을 활용했는데요. 오펜하이머의 시점을 통해 흘러가는 장면들은 컬러로, 스트로스가 중심이 되는 장면은 흑백으로 표현해 시각적 연출에 정점을 찍은 것이었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관객들이 인물의 감정에 더욱 이입하고 동시에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를 펼쳐냈는데 이는 그가 쓴 각본 중 처음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놀란 감독은 분명 이상한 작업이었지만 대본을 읽은 사람들이나 관객들이 오펜하이머와 함께 모든 곳을 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했다라고 언급했죠. 한편 놀란 감독의 아내이자 제작자인 엠마 토마스도 감독의 구상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1인칭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은 캐릭터의 내면을 묘사하는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다. 지금까지 읽은 대본 중 최고의 대본이었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넷상의 소문과 달리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실제 원자폭탄을 터뜨리지는 않았는데요. 놀란 감독은 CG를 사용하지 않고 첫 번째 핵폭발 실험인 트리니티 테스트를 구현하는 것은 나에게도 거대한 도전이었다라면서 양자역학과 물리학을 표현하는 것부터 시험 단계 등의 장면을 영화의 많은 시각적 요소로 구현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밝혔죠. 이를 위해 제작진은 트리니티 테스트가 실시됐던 뉴멕시코주의 화이트 샌드 미사일 레인지에서 촬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역 군사기지였기 때문에 군이 폭격 연습을 하는 시간 외에만 촬영이 가능해 일정을 맞출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뉴멕시코주 벨렌에서 100피트 규모의 철탑을 짓고 오펜하이머가 폭발을 지켜본 벙커를 건설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세계를 건설하는 임무는 어스와 높 등 조던 필 감독의 작품에서 미술 감독을 맡았던 루스 데용이 담당했는데요. 본래 놀란 감독은 맨해튼 프로젝트가 이뤄졌고 당시 지어진 건축물 중 일부만 보존된 진짜 로스 앨러모스에서 찍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스타벅스를 포함한 현대식 건물들도 존재하기에 디지털 기술로 제거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작진은 묘안을 냈는데 뉴멕시코주 고스트랜치에 로스 앨러모스의 외부 세트를 지었고 실내 장면은 진짜 로스 앨러모스에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루스 데용 미술 감독은 철저한 자료 조사를 기반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며 모든 것들을 실제와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자부했죠. 오펜하이머는 인터스텔라부터 4작품
4작품 연속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에 참여한 호이트 반 호이테마 촬영 감독이 담당했는데요. 그는 기존 영화들이 액션에 중점을 뒀다면 오펜하이머는 심리 스릴러에 가깝고 등장인물들의 얼굴에 의존한다면서 달라진 촬영 스타일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그는 IMAX는 보통 광경을 보여주고 웅장함을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나는 인물의 클로즈업에 IMAX가 사용될 때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궁금했다라고 밝혔죠. 한편 오펜하이머의 흑백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종류의 IMAX 필름이 필요했는데요. 호이트 반 호이테마 촬영 감독은 코닥에 전화를 걸어 흑백 IMAX 필름 제작 여부를 물어본 후 잔소리 끝에 필름 제작을 요청했고 코닥은 손으로 쓴 라벨이 부착된 시제품 필름 재고를 전달했죠. 이에 놀란 감독은 흑백 영상을 IMAX 스크린에 사용했는데 결과는 마법 같았다. 정말 인상적이었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테넷의 음악 감독이자 블랙팬서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은 러드윅 고렌슨을 다시 기용했는데요. 놀란 감독은 영화 음악에 대해 선입견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지만 그는 고렌슨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바이올린의 악보에 기초를 두라는 것이었죠. 놀란 감독은 바이올린은 오펜하이머와 매우 적절한 면이 있다. 조율이 불안정하고 전적으로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와 감정에 좌우된다. 그래서 오펜하이머의 감정과 비슷한 긴장감이 느껴졌다고 밝혔습니다. 고렌슨 음악 감독은 바이올린의 표현 잠재력을 활용하면서 창조적인 탐험에 착수했는데요. 이야기가 발전함에 따라 바이올린에서 4중주, 8중주, 그리고 궁극적으로 현과 금관악기가 포함된 큰 합주단으로 확장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주제 외에도 오펜하이머 부부의 관계는 피아노 선율로 강조되며 로스 앨러모스의 초자연적인 분위기는 신시사이저로 구성했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다크나이트 3부작, 인셉션, 덩케르크에 캐스팅했지만 지금까지 주연을 맡긴 적 없었던 킬리언 머피를 오펜하이머 역할로 낙점했는데요. 놀란 감독은 전화를 통해 당신이 주연이 될 때다. 당신이 가진 모든 재능을 활용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도전해본 적 없는 방식의 캐릭터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죠. 킬리언 머피는 오펜하이머의 실제 강연 영상과 인터뷰 영상을 찾아본 것은 물론 놀란 감독과 엘렌 미로닉 의상 감독과 함께 시선, 자세, 담배 파이프, 모자 등 독특한 외형적 특성을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여기에 그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놀란 감독의 과학자문 파트너이기도 한 물리학자 킵손에게 수업을 받았는데요. 핵 분열의 개념은 물론 직업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등 6개월에 걸쳐 오펜하이머의 외형, 내면적 특성을 모두 체득하는 연기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통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하차한 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로버트 다우니 시니어를 제작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놀란 감독의 연락에 시나리오를 읽은 그는 망설이지 않고 출연을 결정지었죠. 그는 스트로스는 소련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파악한 후 오펜하이머가 반대한 수소폭탄 개발이 생명을 구하는 데 쓸 수 있다고 믿었다. 스트로스의 동기는 나는 이겨야 한다나 내가 져야 한다 처럼 간단하지 않다라면서 역사적 순간의 맥락에서 스트로스를 조금 더 복잡한 인물로 바라보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캐릭터를 위해 헤어스타일을 바꿔야 했는데 마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았고 아내에게 훗날 자신의 모습을 미리 보여줄 수 있어서 재밌었다고 밝혔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의상은 아직 아카데미 후보에 지명된 적은 없지만 40년 가까이 할리우드 유명 영화의 의상을 맡았던 엘렌 미로닉이 담당했는데요. 미로닉은 오펜하이머의 외형이 UC 버클리 교수로 취임한 이후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다면서 재임 기간 모든 사진에서 항상 파란색 셔츠를 입었기에 킬리언 머피에게 파란색 셔츠를 입혔다고 밝혔죠. 이어 미로닉은 오펜하이머의 완벽한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 이상적인 모자를 찾는 데 집중했는데요. 미로닉은 모자를 찾기 위해 뉴욕, 이탈리아, 스페인으로도 갔으나 결국 LA의 모자 전문점 바론 해츠를 채택했죠. 이곳은 1989년부터 할리우드에 모자를 공급해온 업체로 데어 윌 비 블러드 같은 작품에도 참여했었습니다. 미로닉은 웨스턴 카우보이 느낌의 포크파이 형태라고 오펜하이머의 모자를 설명했는데요. 또한 영화가 진행되면서 수트는 진한 갈색에서 모래색으로 변했는데 이는 오펜하이머의 삶에서 나온 모든 노력이 폭탄이라는 하나의 초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펜하이머의 10가지 잡지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